자, 이제 오늘 얘기할 거는 새로운 챕터 7장 멀티미디어 네트워킹인데 간단하게 핵심만 얘기하면 어떻게 유튜브 같은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동작하는지 얘기하는 게 오늘 핵심이에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네트워크 레이어 쭉 따라오면서 애플리케이션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링크 레이어 해서 네트워크 프로토콜 스택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 이야기했어. 그래서 우리는 나름 이제 네트워크 전공자, 네트워크 전문가예요. 전문가인데 아직 이제 얘기 안 한 약간 사이드 토픽들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이번 학기를 정리할 건데 첫 번째가 바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킹은 과연 어떻게 동작하는가. 이거 결국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얘기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얘기한 거는 HTTP 그냥 방식, HTML 전달하는 그런 이제 서버였기 때문에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는 뭔가 틀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우선 그럼 멀티미디어가 뭔지 그냥 원래 다 아는 거긴 한데 간단히 얘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자, 오늘 기본 7.1, 7.2만 얘기하고 챕터 7은 다 이제 그게 다야. 챕터 7.1, 7.2가 다예요. 이거 나머지 건 안 해. 그래서 멀티미디어 우선 오디오, 음성 혹은 여기 음악 같은 거 결국에는 이거 아날로그 시그널이잖아. 공기에서 이 웨이브 요걸 타고 가는 아날로그 신호인데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든 간에 네트워킹을 사용해서 전달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데이터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결국에 디지털 데이터로 바꾸는 작업이 우선은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데 아날로그 시그널이라는 건 결국에는 뭐 이런 식으로 타임 시리즈 이렇게 생겼어. 이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앰플리튜드가 변하는 크기 값이 변하는 이런 아주 스무스한 이런 시그널인데 요걸 어떻게든 딱 정형화된 디지털 값으로 딱 변환을 시켜줘야지 우리가 전송할 수 있겠죠. 그 과정이 바로 샘플링이라는 과정이고 결국 샘플링이라는 것은 연속적으로 쭉 요 값을 샘플링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딱 주기적으로 그때 값이 얼마인가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 딱 요때 값이 얼마인지 딱 판단을 하는데 요 값은 말 그대로 컨티뉴어스 밸류죠. 아날로그 밸류이기 때문에 딱 디지털 시켜서 얼마라고 딱 하기에는 항상 오차가 발생을 해. 그래서 이 오차를 줄이는 방법은 뭐냐면 요 아날로그 값을 디스크릿 디지털 밸류로 바꿀 때 표현하는 요 비트의 수가 크면 클수록 요 에러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또 요 오리지널 시그널에 가장 완벽하게 복원하는 방법은 요거 크기도 늘리면서 그 다음에 요 샘플링하는 주기도 촘촘하게 쫙 하면은 오리지널 시그널에 더 가깝게 복원을 할 텐데 얼마나 우리가 복원을 하느냐 그거는 결국에는 다시 얘기했지만 요 샘플링한 요 데이터의 크기와 주기의 관계를 받는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샘플링하냐 그거에 의존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어떤 오디오 시그널을 우리가 샘플링을 하는데 초당 8,000번 샘플링을 하고 매번 샘플링 할 때마다 8비트의 크기의 밸류를 사용해서 실제 아날로그 그 밸류를 여기로 바꾼다고 치면 결국에는 초당 이렇게 8 곱하기 이거에서 64,000개의 비트가 필요하겠죠. 저게 바로 우리가 흔히 불리는 코딩 레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초당 64,000개의 비트를 우리가 디지털
시그널로 변환을 시켰다. 그러니까 요 크기가 코딩 레이트, 즉 초당 몇 비트를 사용했나 요게 크면 클수록 오리지널 원음에 가까워지는 거고 적으면 적을수록 좀 러프한 이제 사운드가 나는 건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mp3라는 오디오 파일을 보게 되면 여기서 흔히 사용하는 코딩 레이트는 96, 뭐 128, 160 kbps 정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초당 저만큼의 비트를 가지고 인코딩을 한 거고 96으로 사용했을 때보다 160 kbps로 사용한 코딩 레이트의 mp3 파일이 더 음질이 좋겠죠. 그리고 CD 알죠 뭔지? CD는 코딩 레이트가 1.4Mbps예요. 그러니까 mp3랑 CD 중에 뭐가 더 음질이 좋은 거예요? CD가 더 음질이 오리지널 원음에 가까운 거죠. 왜냐하면 더 많은 비트 그리고 더 촘촘한 샘플링 주기를 가지고 샘플링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선 뭐 이런 코딩 레이트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96 kbps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1초 동안의 음향을 1초 동안의 오디오를 96k 비트로 표현을 했던 얘기니까 최소 예를 들면 이 96k bps로 코딩을 한 저 mp3 파일을 예를 들면 전송한다고 치면 저 코딩 레이트보다는 좀 더 빠르게 전송을 해야지 되겠죠? 오케이. 자, 이번엔 비디오 봅시다. 지금 하는 얘기는 사실 다 별 얘기 아니야. 자, 비디오는 결국에는 이미지의 연속인데 예를 들면 뭐 초당 이미지 그림 뭐 30개 혹은 뭐 20 몇 개 정도가 연속이 쭉 되면 그게 하나의 이제 영상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건데 이제 각 이미지를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결국에는 이 프레임을 디지털화로 저장을 시킬 때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각 픽셀에 어떤 색깔 밸류가 나타나는가 그걸 이제 쭉 적어 놓으면 되는데 결국에 보면 어차피 이웃한 픽셀에는 비슷한 색깔이 저장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복되는 거를 쭉 그냥 그대로 적으니 좀 더 컴팩트하게 압축시켜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첫 픽셀의 색깔이 뭐고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쭉 이웃한 거는 색깔이 동일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훨씬 줄어들 거라고. 그게 바로 이제 픽셀 단위로 코딩을 하는 거고 압축을 시키는 거고 또한 다음 나오는 픽셀에도 같은 픽셀 위치에는 비슷한 색깔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넘나들면서도 중복되는 정보를 우리가 줄여서 압축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런 걸 흔히 이제 아까 봤듯이 코딩 레이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코딩 레이트가 이제 크면 코딩 레이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화질이 좋을 거고 코딩 레이트가 낮으면 낮을수록 뭔가 뿌옇게 이제 막 이렇게 픽셀이 막 이상이 뿌옇게 나오겠죠. 그렇지? 그런 거라고. 자, 그럼 예를 들면 영상 파일이 있는데 이거를 2Mbps의 코딩 레이트로 코딩을 한 영상 파일이다.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초당 영상 1초의 영상이 쭉 있을 거냐. 1초에 필요한 프레임들이. 걔네들이 다 1초 동안 필요한 그 영상 데이터가 2Mbit로 표현이 돼서 딱 압축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를 센더에서 리시버로 전송을 한다 치면 최소 이 속도보단 빠르게 보내야지 리시버가 이걸 봐서 플레이하는데 무리가 없겠죠? 이해되지? 뭐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멀티미디어 파일을 주된 데이터로 해서 서로 이제 주고받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스트리밍 스토어드 멀티미디어. 뭔 얘기냐면 멀티미디어 데이터인데 그게 이미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고 그거를 그냥 클라이언트한테 쭉 스트리밍 해준다는 얘기야. 보통 유튜브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유튜브에 저장된 영상들 이미 거기 저장돼 있는 거 우리가 그냥 보는 거죠. 이거에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 스트리밍 라이브 오디오, 스트리밍 라이브 뭐 비디오 같은 거. 이거는 서버에 저장된 게 아니라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영상을 실시간으로 받는 거지. 예를 들면 뭐 저기 야구 중계라든가 그런 것들 저장된 게 아니지. 그런 거. 예를 들고 뭐 또 하나 뭐 컨버세이션 이런 거 뭐 스카이프 같은 건데 우선 오늘 얘기할 거는 뭐냐면 첫 번째 거 서버에 저장된 영상을 클라이언트가 받는 서비스인 그냥 여러분 유튜브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어떻게 동작할까? 오늘 그 얘기 할 거야. 유튜브. 자, 영화 파일을 여러분이 영화를 유튜브에서 본다고 칩시다. 그럼 가장 먼저 이 유튜브 서버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영화가 결국에 프레임이 연속이잖아. 프레임들을 쭉 그냥 이게 이제 프레임이야. 프레임. 이게 매 시간별로 프레임이 쭉 플레이 되죠. 이거를 그냥 파일을 만들어 놓고 파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거를 쭉 프레임 순서를 보내. 요청한 클라이언트한테. 그러면 요 보낸 프레임 순서대로 클라이언트한테 갈 테고 클라이언트 그거 쭉 틀면 되는 거야. 요거 딱 지켜야지 되는 거지. 서버가 보내고 네트워크를 거쳐서 클라이언트가 받는다. 이게 이제 이상적인 상황이고 현실은 이렇게 녹록하지 않겠죠.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해? 현실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해요? 이게 일정하지 않지? 이게 일정하지 않다고. 그래서 방금 요 예에서처럼 클라이언트가 요 첫 번째 프레임을 받자마자 딱 플레이를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발생하겠지. 이거 첫 번째 프레임은 재생이 되는데 두 번째 프레임이 딱 요 네트워크 딜레이를 딱 유지한 채로 오면 괜찮은데 이게 어떻게 되겠어? 이게 늘어났다 줄었다 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딱 내가 다음 프레임을 딱 재생해야 되는데 안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문제 생긴다고.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바로 여기 요 딜레이 자체가 일정하지 않다는 네트워크 지터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터. 이걸 봐. 지터라고 해요. 지터. 네트워크 지터. 이게 딜레이가 일정하지 않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바로 지터라고 해요. 지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플레이를 시켜서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뭐 센더는 그냥 서버는 그냥 이거 어차피 보내는 사람이니까 이거 딱 일정하게 쭉 보낸다고. 이게 빨간색이 서버가 보내는 거야. 프레임을 보내고 리시버가 사실 받는 건 이런 모양이에요. 지금 검은색 이게 이 그림이 이 그래프가 클라이언트가 받는 시간이야. 첫 번째 프레임 받을 때 이만큼 걸렸고 두 번째 프레임이 이렇게 걸렸고 다 틀리지? 삐쭉삐쭉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 순간에 딱 받았을 때 플레이 시키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느 정도 첫 번째 프레임을 받고 나서도 바로 플레이를 시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플레이를 시키면 지터가 발생해도 스무스하게 플레이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바로 요거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불러? 버퍼링. 버퍼링. 그래서 여러분들 뭐 동영상 스트리밍 같은 거 틀 때 딱 플레이 시키면 즉석에서 땅 재생이 되는 게 아니라 한 3초 정도 있다가 시작된다. 바로 저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런 버퍼링이 길면 길수록 좋겠지. 왜? 안 끊기니까. 근데 아주 좋을까? 이게 쭉 길면 안 끊기니까 좋은데 많이 받아놓고 시작하니까 좋은데 너무 길면 사람들이 안 보고 가지.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의 인내심과 뒤에 이 끊기지 않음을 고려한 어느 정도 선에서 요거를 합의를 봐야 될 거라고. 그래서 이런 그림이에요. 요거는 그냥 이제 방금 말했던 그 버퍼, 여기 이제 버퍼고, 버퍼링하는 버퍼고, 이게 서버가
동영상을 보내는데 지금 클라이언트는 플레이아웃 속도 이렇게 R만큼 해서 여기서 버퍼에서 끄집어낼 거고. 그러니까 봐봐. 이거 버퍼를 채우는 거는 서버에서 지금 들어오는 프레임들이고 여기서 끄집어내는 거는 저 동영상 플레이어잖아. 이게 끄집어낸다고. 근데 항상 어때야 되냐면 여기 뭔가가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 시작할 때 이만큼 채워두고 시작하는 거야. 채워두고 계속 내가 뽑아내더라도 여기 뭔가 남아있게. 근데 결국에는 이런 이제 뭐 이렇게 플레이어 쭉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데 여기 뭔가가 남아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예를 들면 플레이아웃 시키는 이 속도가 이거보다 빨랐다. 이게 들어오는 속도보다 플레이아웃 시키는 속도가 결국에는 평균적으로 빨랐다고 치면 어떻게 돼? 여기 이제 텅 비게 되면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갑자기 멈추지.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이게 여기가 텅 비어가지고 이 막 화면에 갑자기 이게 영화 재밌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버퍼 이런 버퍼링이 또 버퍼링이 필요하잖아. 영화 보고 있는데 버퍼링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 짜증나지. 열받는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서비스 업체 사용하겠어 안 사용하겠어? 안 사용하지. 여러분들 유튜브 보는데 이런 일 발생해 안 발생해? 유튜브 보는데 영화 재밌게 보고 있는데 버퍼링 발생해 안 발생해? 해요 안 해? 해? 그러면 유튜브 보지 말아야지. 자, 그래서 중간에 버퍼링이 발생하면 사용자들은 떠나기 마련이야. 그래서 사용자들을 열받지 않게 만들어야 돼. 사용자들한테 항상 만족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게 바로 이러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업체의 이제 의무인데, 그럼 결국엔 여기 이제 버퍼링 여기 이거를 좀 채워놓고 이제 비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거 알았고, 좀 더 이제 네트워크 우리 전공자로서 네트워크 관점에서 봅시다. 결국에는 이제 결국에는 예를 뭐 이게 유튜브라면 이게 여러분들 이제 클라이언트 브라우저랑 뭐 이제 영상 파일을 받는 건데, 그리고 이거 유튜브 서비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브라우저, 동영상 재생하는 브라우저 다 뭐야? 애플리케이션이지? 애플리케이션 사이의 통신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뭘 의존해?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의존하죠?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뭐랑 뭐가 있어? TCP 혹은 UDP가 있지. 그러니까 둘 중에 뭔가를 사용해서 이거 영상을 일로 보낼 거라고. UDP를 사용해서 보낼 거냐, TCP를 사용해서 보낼 거냐, 우선 선택의 문제야. 근데 예를 들면 동영상이 뭐 2Mbps로 인코딩 돼 있다. 이런 영상을 보낸다고 쳐봐. 그러면 최소한 보내는 속도는 2Mbps 이상이 돼야지 여기서 스트리밍 자연스럽게 쭉 처리된다고.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쳤을 때, 자, 여러분이라면 UDP 사용하겠어, TCP 사용하겠어요? 뭐 사용할래? 자, 우선 기본적으로 저건 이제 이해했어. 뭐 버퍼링 저렇게 돼야 되고, 항상 사용자들한테 사용자가 지금 재생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 재생할 프레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인코딩 다 해놨어. 이렇게 이거 스트리밍 보내야 돼. 자, UDP 사용할래, TCP 사용? 야, UDP 사용하겠다. TCP 사용하겠다. UDP가 이겼네. 자, 그럼 UDP 사용하겠다는 사람도 왜 UDP 사용하는 거예요? 편해서? 오케이, 몇 개 정도 날아가도 된다는 건 의미 있는 말이고, 그 다음에 지금 아마 여러분들 왜 UDP 얘기했냐면, 지금 예를 들면 영상이 2Mbps로 인코딩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보내는 속도가 2Mbps 이상이 돼야지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지 클라이언트가 제대로 플레이를 시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UDP를 사용하면 이거 전송 속도 누가 조절해? 누가 정해요? UDP를 내가 정하지. 내가 그냥 2Mbps로 딱 이거 전송 속도 정할 수 있으니까 UDP가 어떤 면에서 유리하다고. TCP는 전송 속도를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가 정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내가 2Mbps 코딩된 파일을 보낸다고 쳤을 때 이게 막 예를 들면 뭐 500kbps로 속도가 낮아졌어. 그럼 이거 문제 생기잖아.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런 이유 때문에 UDP를 지금 선택했을 텐데 생각해 봅시다. UDP 선택했다는 건 여러분은 지금 네트워크 상황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2Mbps를 그냥 계속 쏟아붓겠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예를 들면 중간에 클라이언트까지 가는 이 네트워크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여기가 예를 들면 뭐 2kbps 정도의 속도만 나올 수 있는 지금 상황으로 치면 여러분이 지금 2Mbps 쏟아부으면 어떻게 돼? 여기 2kbps 속도로 도달하니까 열받지? 사용자 열받고 지금 영상도 막 이상할 거고 막 난리가 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네트워크 상황에 전혀 적응하지 않는 UDP를 사용하니까 나는 오케이야. 나는 우선 2kbps 난 보낸다. 나는 내 할 일 했어. 근데 사용자가 받는 건 뭐야? 이거야. 이거 쓰겠어? 안 된다고. 분명히 네트워크 상황이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변할 텐데 난 보냈다. 이거 책임 다한 그게 아니잖아. 그럼 그렇다고 TCP를 쓰면 어떻게 되냐? 이거 네트워크 상황에는 적응을 하는데 이게 지금 이게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딜레마라고. 그래서 그럼 유튜브 같은 게 그럼 생각해보면 유튜브가 그냥 UDP를 쓰겠나? 아닐 거라고. 방금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그냥 TCP를 쓰진 않을 거라고. 그러면 과연 유튜브 같은 업체는 어떻게 하길래 여러분들이 그래도 만족을 하면서 쓸 수 있을까? 유튜브가 여러분들 만족시키지 못하면 이미 망했겠지. 그래도 유튜브 쓰면서 그래, 이 정도면 그래도 준수하네. 이런 느낌이 드니까 그래도 매일 볼 거 아니야. 유튜브 매일 가잖아. 어떻게 하느냐? 유튜브는 바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TCP를 쓰긴 써. TCP를 쓸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거 네트워크 환경에 맞게 뭔가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뭔가 동적으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처리를 해줘요. 자, 우선 UDP 장단점 얘기했고, 그냥 TCP를 쓰는 장단점 얘기했고, 자, 보통 이런 유튜브 같은 동영상 멀티미디어 서비스들은 대시라는 애플리케이션 테크닉을 사용해요. 자, 대시가 뭐냐면 여기 빨간 글씨로 써 있죠. 다이나믹 어댑티브 스트리밍 오버 HTTP. 오케이. 스트리밍을 HTTP를 사용해서 보낸다. 오케이. HTTP를 사용해서 TCP를 통해서 스트리밍을 보낸다. 이해했고, 그 다음에 뭐가 특징이냐면 뭔가 동적으로 어댑티브 한다. 동적으로 여기 네트워크 환경에 알맞게 뭔가를 해준다는 얘기겠네. 오케이. 그럼 이게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면 여기 쭉 써 있는데,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거는 집에 가서 읽어보고 이 설명을 들으세요. 자, 이제 여기 유튜브 서비스가 있고, 박거성 무슨 영화 볼래요? 무슨 영화 좀 볼래? 매트릭스. 옛날 영화 좋아하네. 매트릭스는 거의 뭐 초등학교 때 나온 영화 아니야? 초등학교 때지? 매트릭스 한 2시간 정도 되죠? 2시간 정도 되니까 한 2메가 정도 될 거라고. 아니 2기가 정도 될 거라고. 2기가 정도 되는 영화 파일일 거야. 자, 2기가 정도 되는 이제 데이터인데, 파일인데, 이거를 그냥 통째로 그냥 코딩을 딱 시키는 게 아니라, 이거 통째로 예를 들면 다 그냥 2Mbps로 코딩을 시켰다. 그러면은 이걸 그냥 이렇게 해서 TCP를 쏟아부으면 문제 생기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큰 영상 파일을 아주 작은 단위의 청크로 쫙 나눠놔요. 청크란 거 아주 작은 조각들이야. 이 청크는 보통 예를 들면 256KB 정도 되는 아주 작은 크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파일을 chunk 1, chunk 2, chunk 3, chunk 4, chunk 5 쭉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정도 크기니까 아마 한 뭐 쭉 엄청나게 많지. 한 8,000개 정도 될 거야. 8,000개 정도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딱 잘게 다 쪼개놔. 그리고 클라이언트들은 이걸 순서대로 쭉 받아서 플레이 시켜야 되겠지. 그런데 이 각 청크들을 하나의 코딩으로 그냥 통일시켜서 딱 인코딩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128K bps로 코딩을 하나 시켜놓은 버전이 있고 뭐 256K bps로 코딩 시켜놓은 버전이 하나 있고 512K bps 버전이 하나 있고 1메가 bps 버전이 있고 2메가 bps 버전이 있고 5메가 bps 이런 식으로 쭉 버전을 쭉 코딩 데이터에서 여러 개 쭉 만들어놔요. 이렇게. 쭉 만들어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청크의 요 버전이고 요거는 첫 번째 청크의 이런 버전이야. 그러면 어떤 버전이 더 좋은 거야? 이 버전이랑 이 버전이랑 어떤 버전이 더 좋은 거야? 어떤 버전이 더 영상이 더 좋아요? 이건 영상이 굉장히 좋은 버전이고 이건 영상이 완전히 드러운 버전이지. 드러운 버전이라고. 영상이 희미해. 그 대신 이거는 이런 속도로 저건 아주 느린 속도로 나가도 되는 거고 이건 아주 빠른 속도로 클라이언트가 받아야 되는 영상이라고. 이렇게 쭉 만들어. 그리고 여기에는 뭘 적어놓냐면 이 버전이 저장된 장소의 URL. 그러니까 여기 다 URL 적히는 거야. 여기 뭐가 적혀? 첫 번째 청크에 5Mbps로 인코딩된 버전의 URL. 그러니까 이거 URL 테이블이야. 그래서 이 테이블 자체를 우리가 manifest 파일이라고 불리고 실제로 박거성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유튜브에 접속을 해서 매트릭스를 딱 클릭하면 매트릭스 요 파일이 스트리밍 되는 게 아니라 유튜브는 박거성한테 요 매트릭스의 매니페스트 파일을 딱 넘겨줘요. 매니페스트 파일에는 이런 각 버전, 각 청크 넘버와 그 청크에 해당하는 각 버전들의 URL 테이블이 쫙 적혀 있는 거야. 그럼 박거성은 어떻게 하냐면 우선 이거부터 청크 1번부터 가져와야 되지. 청크 1번 가져올 때 그냥 예를 들면 뭐 처음에는 이거 가져와 보고 이거 플레이 시켜. 그럼 화면 아주 들었겠지. 시키고 지금 유튜브랑 박거성이랑 이게 쭉 전송하면서 박거성의 그 클라이언트 웹 브라우저에서 대시 이게 이미 구현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서 쭉 받으면서 네트워크상 속도를 측정을 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속도가 나오는구나. 그럼 이게 괜찮으면 그 다음에 이거 가져야 되지. 이거 가져올 때는 요 URL로 요청을 해. 그 다음에 URL 요청하고 점점 괜찮으면 계속 이제 요거를 요청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 속도가 안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뭐 낮춰서 이거 요청했다가 더 안 나온다. 이거 요청했다. 일로 쭉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 보다 보면 같은 그냥 영어 파일 쭉 내가 보고 있는데 어떤 때는 갑자기 왜 뿌여져가지고 막 이렇게 막 잘 안 보였다가 어떤 때는 또 갑자기 또 화질이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막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하지. 이게 바로 요 다이내믹 어댑티브 스트리밍 오버 HTTP 대시를 사용한 테크닉이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예 그냥 코딩 레이트 하나로 고정시켜가지고 막 중간에 버퍼링 막 일어나면서 막 이렇게 하느니 화질 좀 나쁘더라도 난 그냥 계속 그 스토리에 몰입하면서 보는 게 낫다고. 그렇죠? 그렇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큰 불만을 가지지 않고 유튜브라는 서비스에 만족하면서 계속 유튜브의 사용자로 남아있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유튜브가 그냥 계속 주구장창 이걸로만 딱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유튜브 보겠어?
안 본다고. 아, 화질 진짜 들어온 거 내가 왜 보고 있어? 한 2시간 동안. 근데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좀 최대한의 그 화질을 끌어내주면서 여러분한테 서비스 해주니까 여러분이 유튜브는 괜찮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이해되죠? 이해되지? 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다른 이제 질문이 뭐냐? 오케이, 유튜브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뭔가 네트워크 상황에 맞춰서 다이나믹하게 이거를 버전별로 받는 건 이해했어. 이해했는데 그럼 과연 유튜브는 결국 저 동영상 이 버전들이 저장된 그곳으로부터 여러분들 클라이언트한테 이걸 전송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유튜브라는 이 서비스의 사용자가 전 세계에 몇 명이에요? 한 10명 되나? 10명 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전 세계의 유튜브 사용자 같은 시간에 동시에 이걸 요청한 사용자 수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겠지. 어마어마하게 많겠다고.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이 과연 저런 동영상을 어디에 저장할 거냐를 생각해 보세요. 가장 단순한 방법이 뭐냐면 오케이 그냥 유튜브 이게 유튜브라는 게 이제 미국 저기 거기 있을 거 아니야. 저기 이렇게 나 잘 못 그려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있으면 캘리포니아에 여기 있잖아. 여기 구글 있으니까 여기 이제 유튜브가 구글 건 알지? 원래 이게 스타트업이었다가 이게 뭐 괜찮으니까 구글이 2007년에 샀어. 아주 신의 한 수였지. 여러분도 이런 거 만들어서 구글한테 판 다음에 학교에 한 1억 기부해. 자, 가장 단순한 방법은 여기다가 그냥 동영상 저장시키고 저렇게 요청 들어오면 제공한다 이거야. 근데 이렇게 딱 여기다 서버 두고 동영상 제공하는 방식의 문제점은 뭐지? 그러니까 서버 하나 두고 여기서 그냥 저렇게 제공하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면 우선 제일 처음 아주 큰 문제점으로는 얘가 이제 다운되면 이제 다 망한다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문제점은 뭐냐면 이제 결국 여기에 다 몰리지. 여기에 다 몰리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에 다 몰리면이라는 가정이 아니라 항상 몰려 있겠지. 24시간 내내 몰려 있겠지. 그러니까 크게 그려줘. 뭐 이렇게 우리나라 생겼잖아요. 여기 일본 있고 여기 하와이 있고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쭉 이게 태평양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여기 요청이 몰리겠지. 이렇게 뭐 전 세계에서 이거 뭐 이렇게 해서 어디에 꽉 막혀? 항상 어디가 막히겠어? 항상 막혀 있는 데는 저렇게 하면 항상 여기가 꽉 막힐 거라고 여기 여러분들 주말에 막 서울대공원 막 동물원 같은 데 가봐. 어디가 막혀? 집 근처는 안 막히지. 집 근처 안 막히게 차 몰고 오늘 한산하네 차 몰고 나오는데 과천 대공원 좀 와보면 여기 못 들어가. 여기 막 미어 터져. 그러니까 이 근처가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난리 나면 결국 엔드투엔드 딜레이가 생기면서 전부 다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쫙 다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다 이거 요청하겠지. 다 막혀 있는데 꽉 막혀 있는데. 여기 꽉 막힌다. 그러면 답이 나오네. 이렇게 하면 안 되네. 항상 요청은 저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저렇게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용자가 같은 데이터를 요청할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흘려 들으세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멀티캐스트라는 기법이야. 이건 흘려 들으세요.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방식은
샌더와 리시버 사이에 둘 사이에만 이제 뭔가 데이터가 주고받는 유니캐스트라는 그런 방식의 통신이었어요. 클라이언트 서버, TCP 사용해서. 그런데 이러한 유니캐스트를 사용하는 건 오케이인데 만약에 이 서버에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는 아주 유명한 서버다.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러면 결국 같은 데이터가 일로 다른 방향으로 막 나가면서 결국 여기에 혼잡이 일어나는데 그 혼잡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같은 데이터가 막 나가려고 엄청나게 막 많은 데이터 많은 양의 같은 데이터가 나가려고 난리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즉 같은 데이터가 여기서 막 이렇게 난리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냥 같은 데이터니까 샌더에 이렇게 쓰면 카피본 하나만 딱 나가고 찢어질 때서 찢어져라. 이러면 혼잡 안 생길 거 아니야. 그렇지. 이게 바로 멀티캐스트라는 그러니까 멀티죠. 멀티캐스트의 개념이긴 한데 개념이고 약간 우아한 개념인데 이게 구현이 가능하려면 라우터에서 이게 중간에 있는 라우터들에서 알아서 지금 여기 어디서 이렇게 찢어져야 복사해서 찢어져야 돼 이게 딱 계산이 돼야 되는데 이게 구현하기가 좀 힘들어. 왜냐면 이게 결국 그룹이잖아. 같은 그룹에 속한 애들을 매니지먼트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구현하기가 힘들어서 현재 아마 대부분의 라우터에서는 저게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멀티캐스트라는 건 사실 개념은 아주 우아하게 나와 있고 아주 디자인이 잘 되어 있지만 현재 쓰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보통 이 방식은 그냥 개념을 남겨두고 어떻게 이걸 이렇게 몰린 상황을 현실적으로 해결하냐면 바로 두 번째 방법인 컨텐트 디스트리뷰션 네트워크라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의 기법을 사용해서 이런 이렇게 몰리는 상황을 해결해요. 자, CDN 들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야. 네트워크 전공했으면 당연히 알아야 돼. CDN, Content Distribution. 자, 컨텐츠를 사용자들한테 디스트리뷰션 제공하는 그런 아주 특수한 업체들인데 이건 뭐 얘기냐면 보세요. 여기에 지금 다 몰려 있으면 이거 난리 나지. 여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예 그 스토리지 자체를 컨텐츠가 저장된 스토리지 자체를 전 세계 곳곳에 다 놔둬. 이렇게. 그리고 사용자가 사용자가 예를 들면 박거성이 저 매트릭스를 요청했다. 그러면 우선 박거성은 유튜브에 접속할 거 아니야. 그렇지. 박거성 유튜브에 접속해서 유튜브는 박거성한테 저 매니페스트 파일만 딸랑 딱 넘겨주고 그 다음에 저 매니페스트 파일 가지고 박거성이 각각 버전을 요청할 때는 실제 여기 그 박거성 근처에 있는 CDN 스토리지로 요청이 돼서 버전을 가져오는 게 바로 이제 CDN 방식이니까 즉 여기에 딱 집중되어 있던 컨텐츠의 복사본들이 전 세계 곳곳에 쭉 이렇게 딱 저장이 돼 있어서 가장 나로부터 가까운 곳에 이 스토리지에 가서 가져오는 방식이 바로 CDN의 개념인데 결국 이 CDN 업체들은 결국 뭐냐면 인프라스트럭처 업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곳곳에 이러한 인프라를 가진 업체들이라고.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이제 그 컨텐츠 업체들이랑 계약을 맺고 야 내가 그 영상 같은 걸 내가 우리 서버에 저장해주고 내가 네 사용자들한테 내가 제공해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맺고 이렇게 해주는 업체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로 쫙 분산돼서 이렇게 있는 건데 그럼 지금 이건 개념적인 거고 그럼 과연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봅시다. 자, 박거성이 지금 받은 건 이 매니페스트죠. 이 URL 테이블이라고. URL 테이블인데 결국 여기 적힌 건 뭐냐면 그 청크 1의
저 버전에 대한 해당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적혀 있냐면 예를 들면 뭐 무비 유튜브.com 그리고 매트릭스 청크 1의 A 버전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이렇게 돼 있겠지. 그런데 유튜브의 이 매니페스트 파일은 박거성,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박거성이 요청하나 아니면 저기 캐나다에 있는 마이클이 요청하나 동일해. 그러니까 캐나다에 있는 마이클도 똑같이 이 URL을 요청할 거, 이 URL을 해서 이 버전을 가져오려고 할 거고, 한국에 있는 박거성도 이 URL을 할 텐데, 한국에 있는 박거성은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CDN 서버에서 저걸 가져오게 되고, 캐나다에 있는 마이클은 캐나다에 있는 CDN 서버에서 가져오게 된다고. 같은 URL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게 이제 이슈라고. 그러니까 같은 URL이잖아. 그렇지. 같은 URL인데 캐나다에 있는 캐나다의 CDN에서 가져오게 하고, 얘는 이 근처에 있는 데서 가져오게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냐? 바로 자, 예를 들면 유튜브가 뭐 킹 CDN이라는 업체랑 계약을 맺었다고 쳐봐. 그래서 유튜브에서 유튜브가 가지고 있는 이 영상들은 킹 CDN이라는 업체랑 계약을 맺고 킹 CDN에서 쫙 이제 사용자들한테 나눠줄 거야. 그러면 박거성은 요 청크를 가져오기 위해서 요 URL로 요청을 하겠죠. 그러니까 요건 뭐냐면 요거 이제 호스트 네임이고 요거 이제 실제 파일인데, 여기 요청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유튜브로 가는 거지. 유튜브 HTTP get request겠죠. 가면 유튜브는 리스폰스를 주는데 리스폰스에 실제 요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뭐 리다이렉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야 너 뭐 예를 들면 무비 kingcdn.com 그 다음에 동일하게 뭐 예를 들면 매트릭스 넌 이거를 이 URL을 사용이라 이렇게 딱 알려준다고. 그런데 이거 역시 한국에 있는 박거성이나 저 캐나다에 있는 마이클이랑 똑같이 받아. 이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박거성 캐나다에 있는 마이클이랑 한국에 있는 박거성이랑 똑같이 이걸 여기서 가져야 되는 게 알게 된다. 근데 여기 보면 요 앞에 거는 호스트 네임이고 요 뒤에 거는 파일이지. 그러니까 우선은 어떻게 하냐면 요 호스트에 접근을 해야 돼. 그렇잖아. 가져오려면. 근데 박거성 요 호스트에 접근하려면 우선 뭘 알아야 돼? 이 호스트에 접근하려면 박거성은 뭘 알아야 돼요? 그렇지. 이 호스트의 IP를 알아야 되는 거지. 이거의 IP를 알아야지 여기 접근하잖아. 이 IP를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게 돼? IP 누가 알려줘? DNS. DNS 쿼리를 보내서 결국 이 DNS 쿼리에 최종적으로 이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이 IP를 최종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알고 있는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DNS 구조상에서. 예를 들면 우선 박거성은 이 DNS 쿼리를 제일 처음에 누구한테 하냐면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기를 로컬 DNS한테 하지. 근데 로컬 DNS에 예를 들면 이게 없었어. 엔트리가 없었다고 쳐봐. 그럼 결국엔 누가 답해 줄 거야? 루트?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누가 답을 알고 있어? 그렇지. 킹 CDN의 내부 네트워크 이 안에 들어있는 얘 어서레이티브 DNS 걔가 알고 있는 거지. 그렇지. 걔가 응답해 준다고. 얘 IP는 뭐다라고 알려준다고. 그렇지. 그러면 결국에는 요구와 IP 주소의 매핑은 누가 해주냐면 킹 CDN의 어서레이티브 DNS 서버에서 해줘. 그럴 때
요 IP를 넘겨줄 때 요 IP가 예를 들면 박거성이 물어봤으면 한국에 있는 CDN 서버에 IP를 넘겨주면 될 것이고 캐나다에서 물어본 마이클한테는 캐나다 CDN IP를 알려주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그 작업을 바로 요 CDN 서버에 안에 있는 DNS 서버가 저 매핑을 해주는 거라고. 어떻게 해주겠어? 뭘 보고? 요청 들어온 IP에, 미안. 박거성이 저 IP를 알기 위해서 DNS 쿼리를 보냈겠죠? 그럼 그 DNS 쿼리는 UDP에 담겨서 올 거고, UDP는 결국에 IP 패킷에 담겨서 올 테니까 그 IP 패킷의 소스를 보면 박거성의 IP가 나오지. 그럼 박거성은 한국에 산다는 걸 알게 되지. 그럼 가장 근처에 있는, CDN 서버에 IP를 딱 넘겨주면 게임 끝이라고. 그러니까 같은 URL이라도 소스 요청한 사람의 위치 IP 어드레스를 보고 다른 IP를 넘겨주면 딱 깔끔하게 해결된다고요. 그렇지. 그런데 박거성이 예를 들면 집에서 저거 유튜브를 사용한다고 쳐봐. 그러면 지금 뭐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NAT라든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박거성의 IP는 실제 IP가 아닐 텐데요. 그렇지 않아? 그거 어떻게 답할 거야? 그러니까 소스 IP 보고 뭐 해준다며 근처로. 근데 박거성의 IP는 실제 IP가 뭐 그런 뭐 NAT라서 뭐 그런 거 있지 않나? 그래도 소스 IP에 국가 그거가 있을 것 같은데 국가 정보가 있을 것 같은데 IP 설정한데. 자,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 박거성이 이렇게 집에서 저 랩탑으로 하겠지.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결국 집에 있는 뭐 와이어리스 라우터 연결돼 있겠지. 그럼 얘는 어디 연결돼 있어? 누구 어디 있어요? SK 브로드밴드.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SK 브로드밴드 연결돼 있고 이 뒤에 뭐가 있어? 인터넷이 있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박거성은 인터넷으로 나갈 때 무조건 어딜 거쳐야 돼? SK 브로드밴드. SK 브로드밴드가 바로 박거성한테는 액세스 네트워크야. 액세스 네트워크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용자가 인터넷에 액세스하기 위해서 거쳐간 네트워크. 이게 액세스 네트워크잖아. 그렇지. 그러면 뭐 예를 들면 NAT를 여기서 쓴다, 여기 쓴다고 쳐봐. NAT. 그러면 박거성이 보내는 그 DNS 쿼리의 소스는 누구야? 얘지. 그럼 얘 근처에 있는 CDN으로 하면 게임 끝이라고. 근데 자 실제로 그럼 지금 아주 그냥 개념적으로 CDN의 이런 서버의 위치는 전 세계 곳곳에 위치시킨다 했는데 결국 어디에 위치시키는 게 가장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로지컬하게 봤잖아. 이 사용자의 그림. 결국 어디에 위치시키면 제일 좋냐면 어디? 사용자 근처에. 그러니까 어디야? 그러니까 사람 많은 데가 어디야? 미안. 다시 좀 물리적인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이거야. 지금 내 바로 옆에 어떤 서버가 있어도 이게 물리적으로 그냥 거리상으로 가까운 건 실제 네트워크상으로 홉수가 중요한 거지. 홉수가 가까운 게 장땡인 거야. 아무리 100m 몇 킬로 터져 있어도 홉수가 더 짧은 게 더 빨리 글로 가는 거라고. 그러면 홉수가 가장 가까운 일반 유저로부터 가장 홉수가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게 제일 좋잖아. 그게 바로 어디야? SK 브로드밴드 안에 위치시키면 장땡이지. 그렇지 않아? 그럼 바로 여기서 이거잖아. 일로 안 나가고. 그래서 보통 SK 이런 액세스 네트워크 내부의 위치, 내부 혹은 바로 근처에 위치를 시켜요.
그러니까 난 지금 피지컬한 로케이션 하는 게 아니라 로지컬하게 이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사용자들한테 가장 홉스가 가까운 곳에 위치시키기 위해서 이런 액세스 네트워크 근처에다가 CDN 업체들이 쫙 이제 서버를 둔 거라고. 그래서 보통은 이런 데서 다 처리가 돼. 마지막에 이 얘기하고 한 5분 내로 끝낼게요. 자, 여러분 혹시 넷플릭스라는 업체 알아요? 넷플릭스? 넷플릭스라고 그 북미 쪽에서는 뭐 거의 유튜브만큼 유명한 이제 스트리밍 업체인데 여기는 이 업체는 영화만 전문적으로 스트리밍을 해요.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 보면 정말 뭐 만족도가 아마 유튜브 영상보다 훨씬 높을 거야. 정말 고화질의 영화 유료지. 당연히 유료지. 근데 이렇잖아. 돈을 낼 가치가 있으면 내는 거고 이 서비스가 안 좋으면 안 내는 거야. 근데 얘는 돈 낼 만큼 만족도가 좋기 때문에 왜? 우리나라에서 아직 안 될 걸? 그 뭐 몇 년째 그러고 있어. 몇 년째는 아니고 한 뭐 2년 전부터 그러더라고. 자, 그러니까 저도 사용해 봤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운 서비스야. 정말 고화질의 영상이 하나도 끊김없이 제공이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보다 훨씬 영상 좋아. 근데 그 대신 유료지. 근데 얘네가 이제 어떻게 사실 돈을 벌고 하냐면 실제로 얘는 약간 그 보이 김선달처럼 인프라는 하나도 없어. 인프라 하나도 없고 얘는 그냥 서버 한 대만 딱 두고 계정만 관리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런 아마존 클라우드 이런 CDN 업체들한테 다 계약 여기다 그냥 동영상 다 그냥 너희가 알아서 해 서비스를 다 주고 얘네들은 계정만 관리해. 근데 말 되지? 결국 무슨 얘기냐면 매니페스트 파일만 넘겨준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냥 생태계 이렇게 다 이렇게 서로 얽혀가지고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인터넷에 뭐 하나 프로토콜 바꾸기 힘들겠어.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동작해요. 이제 이해되잖아. 그러니까 결국 매니페스트 파일 있어서 이거 넘겨주는 사람이 제일 이제 상위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이런 하청 업체들, 하청이라기보다 이제 이렇게 하는 업체들. 자,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한 것은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의 비하인드 씬이 어떻게 생겼는지 봤고,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규모 사용자를 가진 동영상 업체들이 사용자를 만족시키면서 영상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했어요. 자, 7장 중요한 얘기 다 했고 다음 주에 네트워크 시큐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